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7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증가율의 절반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 감축으로 평가됩니다. 국내 최대 해운사 HMM 인수전을 두고 국부 유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수 후보 선정을 앞두고 소액 주주들이 독일 해운사의 인수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고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 20곳 가운데 7곳이 이미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030년 발사되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자 선정을 두고 카이와 한화에어로가 격돌합니다. 우주 사업에 주도권을 줄 수 있는 만큼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국내 최대 해운회사 HMM 인수전을 두고 예상치 못했던 국부 유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HMM 소액 주주들이 가장 높은 입찰가를 낸 독일 해운회사의 인수를 지지하면서 인수전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 유일의 대형 해운회사를 해외에 매각하긴 어렵다는 현실적인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보다 낮은 가격을 써낸 후보를 선정해야 하는 산업은행의 입장도 곤란해졌습니다. 첫 소식 김예원 기자입니다. HMM의 일부 소액 주주들이 독일 하파그로이드의 인수를 희망하며 주주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적 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려면 해외 해운사의 본입찰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 5위 해운사인 하파그로이드는 예비 입찰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자금력에서 국내 업체들보다 우위에 선 하파그로이드를 인수 후보에서 제외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국내 유일의 국적 원양 선사가 해외로 넘어가는 건 국부 유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외국 기업은 선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강석훈 사는 회장은 한국 해운 산업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자본 경영 능력을 갖춘 업체가 인수기업이 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양업계는 해상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하는 HMM의 해외 매각을 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이 국적 원양 선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 남은 거를 해외에 파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보는 거죠. HMM이 해외에 매각될 경우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 시 국적 선사의 선박을 활용하도록 한 제도 운영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HMM이 보유한 컨테이너선 38척 중 8척이 국가 필수 선박으로 지정돼 있는데 HMM의 선박이 모두 해외로 넘어가게 되면 필수 컨테이너선 20척 중 절반가량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팔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박이 다 넘어가는 거. 그렇게 되면은 국가 필수 선박이나 이런 걸 지정을 못해요. 우리나라 선박에 한해서는 가능하거든요. 인수전은 결국 3파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달 말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본입찰에 나설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오는 9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종료를 앞두고 관련 사업을 하는 플랫폼들이 고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관련 기업 20곳 가운데 7곳이 이미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로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없다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전화 한 통으로 병원 진료를 보고 약을 집 앞으로 배달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코로나 위기 경보가 경계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비대면 진료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섬, 벽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방문했던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대면 진료 관련 스타트업들은 사업 모델을 잃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비대면 진료 관련 업계가 한 20여 곳이 되는데 지금까지 7개의 기업이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스타트업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비대면 진료가 정지되면 기업이 문을 닫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코로나가 끝나니 토사구팽이 됐다며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좀 더 넓혀나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특정 지역단체를 대변하는 그런 의원님들이 무작정 반대를 하고 앞으로 풀기는 하는 건가에 대한 좀 의구심이 더 커져버린 것 같아요. 사업은 중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현재 시범사업안이 너무 좁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사업 중단을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굉장히 작은 회사들은 존폐 위기에 놓여가지고.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의료 체계를 위협한다며 초진 비대면 진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한약사회 역시 플랫폼이 안전한 진료 도입에 대한 고민보다 서비스 도입에 힘쓴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 스타트업들은 오는 9월 시범사업 종료와 제도화를 앞두고 재진 기준이나 약배송 사업과 관련해 규제 완화 개선안을 바라고 있지만 희망이 없다며 대부분 서비스, 사업 축소 수순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최근 인도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데 이어 이웃나라 일본도 달 착륙선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 탐사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참 뒤처졌지만 우리나라도 오는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10월 이 사업을 주도할 기업이 선정되는데 핵심 관계자를 만나 구체적인 선정 기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앞으로 10년간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을 이끌 기업이 이르면 10월 결정됩니다. 다음 달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추진 계획이 의결되면 사업 공고 후 선정 절차가 본격 시작됩니다. 이번 사업은 누리호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 달을 탐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업 비용은 2조 원 규모입니다. 기업 제안서 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연구재단이 진행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차세대 발사체 기획과 관리 총괄을 맡은 항우영과 파트너가 됩니다. 공동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가장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인력적인 부분, 투자적인 부분, 미래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주도하게 되는 발사체가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 체계종합기업 후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카이 둘 중 하나입니다. 우주사업 담당 인력은 카이가 더 많지만 자본력은 한화가 우위입니다. 달 탐사의 핵심 기술은 정밀한 비행 제어와 달 궤도 진입을 위한 엔진 재점화 기술입니다. 우주로 우선 보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조금 돌다가 달이 딱 보이면은 달을 향해서 이제 그 추력을 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쏴주는 거죠. 전에보다는 이제 정확도 같은 게 조금 더 높아야 되는 것 같고. 엔진 기술의 강점을 갖고 있는 한화는 반드시 체계종합 기업에 선정되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이 측은 인력과 생산 설비를 이미 갖추고 있다며 30년간 정부 우주 사업에 체계종합 기업으로 참여해 노하우도 풍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에선 어느 한쪽에 확실한 우위가 없는 만큼 결국 정부가 누굴 키워주려고 하느냐는 의지에 달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주제, 생성형 AI 빵까지입니다. 오픈 AI가 기업용 챗봇을 내놨다는 소식에 AI 챗봇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대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와 M&A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관련 기업들의 몸값이 뛰고 있습니다. 시총 1,000억 원 이상 기업들을 상승률 순으로 세어보면요. 먼저 마음 AI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실무자들이 마음 AI 신사옥을 다녀갔다는 소식이 투심을 달군 건데요. 이 밖에 셀바이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등도 10% 안팎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마로 분류된 22개 종목 중 20개가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AI 부문 업종과 종목을 가리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SPC 삼립은 오늘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빵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제품 재료나 맛 등을 키워드로 넣으면 AI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제품 아이디어와 설명, 샘플 이미지까지 5분 안에 만든다고 하는데요. AI 기술이 어디까지 확장해 나갈지 관심입니다.
두 번째 주제, 뜨겁게 안녕입니다. 인적 분할에 나선 ATX가 오늘을 끝으로 매매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장 초반 상승세를 탔던 주가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회사 분할을 앞둔 STX 어제 상한가의 거래를 끝낸 바 있죠. 오늘도 장 초반 20%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내주며 최종 3.6% 오른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개인이 300억 원 이상을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210억, 90억 원 넘게 팔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STX는 다음 달 1일을 분할기일로 STX와 STX 그린로지스로 회사를 쪼갭니다. 기존 회사는 무역 사업을 맡고 해운 영역을 새 회사에 넘길 계획인데요. 분할 비율은 8대2 수준입니다. 두 회사의 주식 거래는 다음 달 13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주제, 동생 떠나 형 품에입니다. 포스코 DX에 이어서 LNF도 유가증권 시장으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올 들어 거래 건수나 액수에서 유가증권 시장을 웃돌던 코스닥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오늘 양시장의 거래 대금은 각각 8조와 12조 원입니다. 7거래일 연속 코스닥이 코스피를 앞서고 있는데요. 올해 전체 평균으로 따져봐도 코스닥 거래액이 5천억 원 넘게 많습니다. 지난해 전체 일평균 거래액이 유가증권 시장 9조, 코스닥 7조 원인 걸 감안하면 사뭇 다른 분위기죠. 포스코 DX는 오늘 거래에서 소폭 올랐고요. 장 초반 4% 넘게 상승한 LNF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투자자의 관심에 거래대금 상위권의 두 종목 나란히 올랐고요. 통상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의 장점은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면서 쉬어지면서 주가와 실적 모두의 호재라는 분석이 유리하죠. 시총 4위와 5위를 잃은 코스닥 시장 전반의 분위기는 물론 앞으로 이 두 종목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7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가율 2.8%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 감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부족 속에 정부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건전 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습니다. 정부가 경기 둔화에 따른 유례 없는 세수 펑크에 역대급 짠물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내년 예산 총 지출은 657조 원. 지출 증가폭은 정부가 현재의 방식으로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돈 쓸 여력이 부족해진 정부는 10,000개 이상의 전체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특히 나눠먹기식 R&D와 구멍 뚫린 보조금 등 40여 개 사업에 집중적으로 칼을 댔습니다. 이렇게 아낀 23조 원의 예산은 서민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미래 대비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폭인 21만 원 올리고 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 유급 육아휴직 6개월 연장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천억 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와 유턴 투자 보조금, K 콘텐츠에 대한 지원도 2배 늘립니다. 하지만 중국발 리스크 여파에 우리 경제는 하반기 반등조차 장담할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힌 형국. 미국의 추가 긴축 우려로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를 살리는 처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부양책에 실탄이 될 재정 여력마저 부족해지면 경제 전반에 대한 충격이 예상됩니다.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은 재정의 경기 안정 효과를 고려해야 되니까 결국 국채 발행으로 파이낸스하는 거죠. 일각에서는 내년까지 세수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제대로 다이어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습니다.
건전재정 기조 전환을 엄정하게 수행한다고 본다면 재정적자 3.9%는 너무 과도하다. 지난 3년간 정부 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을 고려할 때 다이어트를 더 했어야 한다. 긴축 재정으로 평가받는 예산안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 세수 감소 여파에 이미 내년 나라 살림 적자가 90조 원을 넘어서며 재정 준칙 도입 취지마저 무색해진 가운데 정부 스스로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지 못하는 모순에 빠질 위험성도 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윤종규 회장에 이어 KB금융을 이끌 차기 회장 후보 3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용훈 기자. 네. 차기 KB금융 회장 후보 3명은 언제 발표됩니까? 일단 예상대로라면 오후 7시쯤 2차 숏리스트 후보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금융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오늘 오전부터 1차 숏리스트에 오른 6명의 후보에 대해서 개별 PT와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현재는 개별 면접을 마무리 짓고 각 항목별 평가와 평판 점수 합산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개별 면접에서 6명의 후보들은 전문성과 리더십, 비전과 경영 능력, 도덕성 등 크게 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평판 점수까지 합산해서 윤종규 회장의 후계 구도가 추려지게 됩니다. 네, 곧 결과가 나오겠지만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누굽니까? 일단 금융권에서는 양종희 후보와 허인 부회장, 이 외부 인사 한 명이 포함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허인 부회장의 경우에는 기관 영업 등 영업력을 바탕으로 국민은행을 4년 동안 이끌어왔습니다. 또 프리미엄 자산관리 시장과 MZ세대를 공략하는 등 차별화된 경영 전략으로 신한은행과의 리딩뱅크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인 은행의 은행장 경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양종희 부회장은 전략기획 분야에 강점이 있는데요. KB금융지주 전략기획 담당 상무 시절 LIG 손해보험 인수를 주도하고 KB 손해보험 대표이사 당시 실적을 강화하는 등 꼼꼼한 업무 처리로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특히 KB의 미래 전략과 글로벌 사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가기에 적합한 인물로 꼽힙니다. 네, 이 3명의 후보 중 나머지 1명은 외부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어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1차 리스트에서 비공개됐던 외부 인사, 이번 2차 리스트에서는 공개가 됩니다. 외부 인사 중에서는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명단에 오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행시 28회 출신인 진 전 원장, 박근혜 정부 시절 금감원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당시 인종용 금융위원장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또 신재윤 전 금융위원장도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행시 24회 출신이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금융위원장을 지낸 신 전 원장도 강력한 외부 인사 후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선정되는 3명의 후보들은 심층 인터뷰를 거쳐서 9월 8일 1명으로 최종 압축됩니다. 그리고 최종 후보는 11월 20일 주총 의결을 거쳐서 회장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3년 전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가면서 여의도 증권가의 김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와 검찰 수사에 따라 내부 통제에 실패한 증권사 수장들은 거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에 대한 재조사는 3년 전 불안전 판매에서 내부 통제로 이슈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조사의 핵심 포인트를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금융사고로 증권사를 포함해 금융권 전반의 내부 통제를 강조해온 만큼 증권사와 CEO의 촉각은 더욱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명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지난달 증권업계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느 곳도 위법 행위를 거르지 못했다면 전사적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라며 최종 책임자인 최고경영진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국내 주요 증권사 임직원들은 라임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로 문책 경고를 받았는데 이번 사안에 따라 거취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증권 양 부회장은 올해 이사회 의장 자리에 오르며 경영 전면에 나섰고 박정림 사장은 KB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거론됩니다. 6년째 NH투자증권을 이끌어온 정 사장도 임기를 6개월여 앞둔 상황.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권 취업이 3년에서 5년간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내부 통제와 관련해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추진 중인 만큼 최종 결과를 더욱 가늠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할 필요가 있고 내부 통제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번에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다 이렇게 봅니다. 상반기 CFD 사태 등으로 고초를 겪은 증권업계. 하반기 반등을 기대했지만 다시 한번 여의도엔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5분기 연속 적자 늪에 빠져있던 LG디스플레이가 드디어 올해 4분기 흑자에 도전합니다. LCD 패널 가격 상승으로 손실이 줄고 있는 데다 TV와 아이폰에 이어 자동차까지 OLED를 쓰는 곳들이 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거대한 크기의 화면이 차량 내부 전체를 감싸는 듯 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만든 차량용 올레드 디스플레이로 이 기술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출시될 제네시스 GV80 부분 변경 모델에 탑재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최근 제네시스를 비롯해 벤츠와 볼보, 포르쉐 등 9개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를 고객사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TV에 활용된 대형 올레드 경쟁력을 차량용 올레드까지 확장해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선 겁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미 소형 올레드에선 애플이라는 거대 고객사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 공개 예정인 아이폰 15 상위 모델 2종의 올레드 패널을 공급할 예정으로 이달까지 약 600만 대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는 아이폰 15 올레드 패널 초도 물량 약 9천만 대 가운데 3,600만 대가량 40% 비중을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요 벤더인 애플이랑 잘 협력 관계 가져가고 15 쪽에서도 물량 잘 받아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글로벌 TV 시장 1위인 삼성전자도 신규 고객사로 확보해 최근 83인치 TV용 올레드 패널을 공급했습니다. 삼성에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도 물량은 200만 대 정도지만 올 하반기부터 본격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고객사 공급량에 삼성 물량까지 추가된다면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올레드 연간 생산 능력을 모두 가동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삼성 쪽에 WLED 대형을 납품하기 시작을 해서 그쪽에 물량을 충분히 갖춰준다면 캐시카우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중소형부터 대형을 아우르는 다양한 올레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적자폭을 줄여나가 4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단지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조경시설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101동 옆엔 102동, 그 옆엔 103동이었던 아파트들이 이제 동과 동 사이를 정원으로 만들고 꽃과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제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수주전에서도 건설사들의 차별화된 조경 아이디어가 승부를 가르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최근 입주를 마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구에 일반 소나무보다 지름이 30cm 정도 긴 특수형 소나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통 특수형 소나무는 한 그루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데 조합의 요구에 맞춰 공수에만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전라도권, 충청도권, 강원도권 이렇게 각기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중에서 우수한 수형의 나무들, 우리 단지에 부합하는 수형의 나무들을 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부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중앙광장 대신 동별로 정원이 곳곳에 조성됐습니다. 입주자가 개인적인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개별적인 요소들이 드러나기보다는 단지 전체가 하나의 미술품처럼 느껴지게 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동마다 아늑한 정원을 조성하고 중앙에 수경시설이 어우러지는 최근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에 들어선 아파트의 특징은 고급을 넘어 초고급화된 조경입니다. 마감재나 인테리어 등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조경에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실제 조경시설에 대한 중요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지 구입 결정을 할 때 주요 요인으로 조경시설을 3위로 꼽았는데 1년 만에 5위에서 3위로 2단계 상승했습니다. 조경이 단순한 장식물을 넘어 입주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주거 고급화 등을 반영하길 원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롯데 등 대형 건설사들은 주거 상품에 적용할 조경 브랜드까지 따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강남 3구와 여의도 등 알짜 정비 사업이 대거 쏟아지면서 건설사들의 초고급화 조경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